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현대소설 김원일의 손풍금이라는 소설입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고전 소설의 인물들이 복잡한 것처럼 아주 어려운 그런 소설입니다. 잘 정리를 하세요. 자, 어둠의 혼이라고 뭐 잘 아는 작가인데 이제 손풍금이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어요. 그 지문을 지금 분석하는 겁니다. 핵심 정리해 보시면요, 이제 박광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주된 인물이고요. 이 사람에 대한 삶을 제재로 삼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50년대 6.25가 발발한 이후 남한이 이제 주로 배경이 됩니다. 주제는요, 남북 전쟁, 그리고 남북 분단, 이것으로 인해서 파괴된 삶의 비극적인 모습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념의 대립으로 어느 한 가족이 겪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 성격은 그래서 비극적이고요. 사실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념적입니다. 그리고 과거 회상, 그 다음에 체험, 체록. 여기서 나오는 손자가 하나하나 탐구하면서 기록한다라는 의미에서 체록적인 성격입니다. 시점은 이제 1인칭 관찰자라든가 주인공 시점이 혼재되어 있어서요. 각 장면마다 서술자의 그 관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갈래는 이제 현대 소설이고요. 분단 소설입니다. 그리고 중편이면서 전후문학이고요. 가족사 소설입니다. 자, 그럼 서술상 특징 한번 보실까요? 이 분단 비극의 한 가족적 경험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단과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민족적인 아픔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손풍금이라는 이 상징되는 이 북에서의 젊은 시절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 전쟁 때문에 그렇게 영롱하고 빛났던 그러한 시간대가 끝날 수밖에 없었던 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나오거든요. 이 할아버지의 내면이 서술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삶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광수는 이제 동생이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박광수 할아버지는 이제 동생이고, 이 할아버지는 살아계신 할아버지인데 바로 박도수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알면은 이제 헷갈리지 않을 텐데 작품에서는 인물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또 과거와 현재가 교차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서술되다 보니까 어때요? 장별로 서술자가 막 바뀌죠. 그러니까 사건 전개가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입체적입니다. 역동적이죠.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 다시 현재로서의 이 역순행적, 그렇죠? 이 순행이 아니라 역순행적 과거 회상이 이 소설의 특징이라는 거 정리 반드시 하시고요. 또 이 북한 사투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감, 우리 사투리의 효과는 사실감이죠. 그리고 다양한 인물의 진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속의 이 증언 기록을 바탕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체록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인물, 즉 박광수라는 이 작은 할아버지의 삶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술자, 특히 인물의 질문과 탐색, 또 침묵과 진술, 이런 걸 통해서 가족의 과거사가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정보가 등장인물이나 작품 외부 독자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축적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의 과거사가 하나하나 밝혀지는 겁니다. 또 장별로 서술자가 교차된다 그랬죠. 이런 거 하면 다양한 인물의 진술이 이 증언 기록의 방식으로 제시되면서 이 과거의 기억에 대한 다중 진술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중 진술, 바로 이런 점이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쟁 당시 이 서술자가 겪었던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또 현재 노인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과거를 서술한 시점이 아주 명확히 구분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소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요. 자, 그래서 이 가와 다, 가나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가와 다의 서술자는 이제 손자입니다. 손자. 이 박경식이라는 이제 손자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 서술자는 할아버지죠. 박도수 할아버지. 그리고 다에 기록된 증언의 제공자인 이 경식이의 아버지가 이제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서술자가 되면서 장면마다 서술자가 다양하게 교차한다는 거, 이걸 살펴보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난파 간첩으로 체포되었던 이제 비전향 장기수로 복역하고 있던 이 작고한 작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작은 할아버지, 이게 바로 이제 박광수 할아버지죠. 이 생애에 이제 흥미를 느낍니다. 이 손자 누구예요? 박경식이라는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석사 논문의 주제로 삼고
가족의 과거사를 이제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의 형인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침묵에 부딪혀 조사는 이제 어려움에 처하지만 이 손자 이 박경식은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즐겨 연주하던 손풍금을 직접 배워서 할아버지의 이제 환심을 사려고 노력해요. 근데 다른 가족들에게 당시에 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면서 자신의 탐색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자의 질문 때문에 이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북에 두고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동생 작은 할아버지죠. 이제 이 박광수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이제 죄책감도 있고요. 그러한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풍금으로 표상되는 것은 북에서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전쟁 때문에 그렇게 밝고 빛났던 이 시간들이 끝날 수밖에 없던 그 안타까움을 마무리되는 할아버지의 이 내면 서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삶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주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인물들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세 인물을 정리해봤는데요. 이 박경식이라는 손자가 있고 박도수 할아버지가 있고 박광수 작은 할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박경식이라는 손자는요, 난파 간첩으로 체포되어 비전향 장기소 복역하고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지의 이 생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석사 논문의 주제로 삼아서 이 가족의 과거사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박도수 할아버지는요, 경식이 할아버지예요. 한국 전쟁 때 부모를 북에 두고 이제 월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폐지 집화장에서 일을 하는데 불이 나가지고 동생이 어이없게 체포되면서 당시 일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고요. 동생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는 이 죄책감, 또 북에 두고 온 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뭐다? 실향민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에요. 이산 가족이죠, 그렇죠? 박광수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동생입니다. 친동생이고요. 난파 간첩으로 이제 형의 도움을 받아 숨어 지내요. 그러다가 화재로 인해서 이 집화장, 폐지 집화장이 화재가 나면서 이제 신원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비전향 장기수로 20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결국 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온 지 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한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의 비극적인 모습이 잘 드러난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가보실까요? 자, 현재와 이제 과거가 교차된다고 했었죠. 이 장면이 중요해서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장면에 따라서 나가 나오는데요. 이 서술자가 교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 지문에서는 이제 현재 시제로 나오고요. 서술자가 누구냐면 손자입니다. 나 지문에서는 뭐냐?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면서 서술자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지문에서는 현재, 그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서술자 손자가 아버지의 증언을 서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에 대한 다중 진술이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인물들이 진술이 하게 되니까 증언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 진술이라는 거. 또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막 혼용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은 이제 과거 시제가 쓰였고요. 현재 상은 당연히 현재형 시제로 구분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진 않을 겁니다. 자, 제목 손풍금의 의미 정리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풍금이라는 건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즐겨 연주하던 악기예요. 그리고 손자는 이 손풍금을 배워서 할아버지의 환심을 사서 과거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북에서 보냈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소재이자 할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그러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점에서 제목의 의미를 반드시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 전략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주제를 암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념과 대립의 갈등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요. 중심 인물도 바로 제시가 됩니다. 볼까요? 난파라는 건요, 이제 남쪽으로 이제 특수 인물을 띄고 내려가는 겁니다. 북한에서요. 보통 간첩으로 많이 내려오죠. 난파 간첩으로 체포되어서 21년을 복역합니다. 징역살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고한다. 작고라는 것은 죽음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거, 죽음, 별세, 고인 뭐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작고한 작은 할아버지, 바로 이 작은 할아버지가 주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할아버지가 바로 난파 간첩인 거죠. 그 생애를 석사 논문의 주제로 삼은 이 손자, 그렇죠? 이 손자가 이제 이 할아버지의 과거를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조사하고 탐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이제 큰 할아버지죠. 이제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과거사를 묻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할아버지의 반응을 이끌어내려 노력하는 한편 다른 가족에게서도 작은할아버지의 행적에 대한 이 증언을 듣고 기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제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 부분을 보실까요? 가에서는요, 작은 할아버지의 생애, 그렇죠? 난파 간첩이죠. 그분이 살았던 시대를 두고 석사 논문을 쓰겠다는 마음이 애시당초부터 있던 건 아니었대요. 그분이 설령 남이라 해도, 그렇죠? 남남이라 하더라도 이 분단 현실에서 희생됐잖아요. 희생양으로서 당신, 자, 이 당신은 3인칭 극존칭입니다. 그래서 2인칭이 아니에요. 예, 돌아가시거나 현재 자리에 없는 이런 사람을 높일 때 당신이라는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극존칭이에요.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할아버지의 생애가 관심을 끌만 했는데, 주목할 만 했는데, 제3자가 아닌 바로 우리 집안 어른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남이라고 해도 이건 희생양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다. 근데 우연하게도 우리 집안 어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문 부제로 뭐라고 썼냐면 분단 시대 어느 사회주의자의 생애에 합당한 뭐 이런 논문의 주제를 삼습니다. 논문의 주제를 삼은 이유가 나온 거죠. 그래서 분단 현실에 희생양으로 당신 생애가 관심을 끌만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단 현실 때문에 비극적으로 희생당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점철됐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초 이런 걸로 점철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분 생애는 누구든 정리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북 분단의 아픔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러한 인물을 탐구하는 것도 하나의 가치가 있다, 의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제 당시 배경이 나왔네요. 이 국민의 정부는 98년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국민의 정부로 바뀐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이 제시된 겁니다. 또 남북 화해 물꼬가 햇볕 정책이란 이름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노벨 그 평화상까지 탔지 않습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화해 물꼬가 이제 햇볕 정책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긴장감을 좀 누그러뜨려서 완화시켜서 좀 뭔가 북한을 좀 뭔가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위한 대북 정책으로 이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이란 이름으로 트이자 물꼬가 트인 거죠. 북한에 대한 거리낌 없이 말해도 좋을 만큼 시대가 달랐다.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의 국민의 정부 이전에와는 다른 그렇죠? 예. 과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빨갱이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북한 간첩 뭐 이런 격렬한 시대였습니다. 말을만 해도 이제 굉장히 붙들려고 하던 시대들이 이제 바로 그 전의 역사 시대였거든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졌다 이거 한자 성어가 이제 떠오르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네요. 뭘까요? 상전벽해 뭐 이런 말도 있죠.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자 작은 할아버지는 유령의 가면, 유령의 가면이라는 거죠.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의 가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가족들이 그 사람의 이름, 작은 할아버지의 이름이라든가 신분을 꺼려하는 거죠. 드러내기가. 유령의 가면 뒤에 숨은 거죠. 이걸 벗고 탈피하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이거 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앞에 그 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 얘기죠. 그렇죠? 명절이나 집안 기륭사. 그렇죠. 우리 그 결혼식, 뭐 장례식 많잖아요. 이런 기륭사. 이런 일로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그분에 대한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일화가 이제 쉬쉬하지 않고 조용히 꺼리지 않고 어른들 입에 이제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가 결국 가족의 일원임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결국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국 작은 할아버지의 이름과 내력 또는 이야기들이 이제 가족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할머니 기일 때였어요. 이제 녹색으로 반전한 건 배경이에요. 주로 제가 쓴 건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에요. 작은 할머니 기일 때였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할머니 이제 제사 때 이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우리 기룡사 때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큰댁 식구도 모였고 고모네 또 우리 식구 이게 이제 모두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이제 성장한 식구들의 모습입니다. 아셨죠? 예.
할아버지 댁에 모이니 어린 조카들까지 합쳐서 2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대가족이 됐죠. 속칭 일사후퇴 때 월남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아래 50년 사이 후손이 그만큼 가지를 쳤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근본, 할아버지의 근본에서 갈라져 나온 가족들의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20여 명에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날은 언제죠? 바로 작년 할아버지 기일, 할머니 그 기일 때잖아요. 그렇죠? 추모 예배 끝에 작은 할아버지에 관한 일화가 어른들 입에서 이제 오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큰할아버지예요. 이제 새천년 21세기가 시작됐는데 올해부터 우리 집안 쪽에서라도 작은 할아버지 기일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전에는 이제 작은 할아버지 제사도 못 지낸 거죠.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21세기도 됐으니 이제 할아버지 제사도 챙겨줍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오늘처럼 그날도 역시 작년 할머니 기일입니다. 오늘처럼 가족이 모여 추모 예배를 보면 어때요? 이거죠. 그날은 여기네요.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 기일이네요. 그렇죠? 오늘처럼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큰 집의 준식이 형. 자, 이 준식이 형이라는 거는 이제 큰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그 이념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큰 집의 준식이 형이라는 거는 결국 큰 아버지의 큰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큰 할아버지의 손자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말을 꺼냈다. 지금 너 뭘 했냐? 응? 대학 때 속개나 썩이더니 준식이 형이 이제 대학 때 운동권도 하고 데모도 많이 했었나 봐요. 이런 걸 볼 때. 아직도 삐딱한 생각이라는 건요. 이 아들이 이제 준식이 형이 대학 때부터 지녔던 이런 그 운동권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의 그 이념과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할아버지에 의해서 집이 굉장히 황폐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펄쩍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못했군 하면서 기가 차하는 모습이 보이죠. 뭐라고 작은 할아버지 제사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식이의 작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작은 아버지는요. 그 양반 제사를 우리가 왜 지내? 양반이라고까지 하는 걸 봐서 굉장히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저항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준식이 아버지가요. 그 양반, 자, 양반이라고 하죠. 준식이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하면서 이 원인이 나왔죠.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된 원인은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 집안을 매우 못쓰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큰아버지는 간첩으로 이제 난파돼서 고초를 겪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불쾌감과 저항감이 있는 겁니다. 준식이의 아버지 입장에서요. 아버지, 준식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준식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얘기했으니까 준식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럴 마음 없겠지만 나는 반대다. 큰 아버지는 이제 작은 할아버지의 기일을 찾아주자는 준식이 형의 제안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반대라고 하면서 무슨 면목이 있다고 우리 집 앞 제사밥을 얻어먹겠냐? 그 양반 망령인들 기독교식 제사밥 먹으러 들갔어 하면서 들갔어라는 것은요 사투리죠. 이제 북한 사투리. 사투리의 효과는 뭐다? 현장감과 사실감, 작품의 어떤 전개에 있어서 생동감을 주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술이 거나해진 큰아버지가, 자, 이제 술이 취했네요. 큰아버지가요. 당신 맏아들인 준식이 형을 삿대질하면서 꾸짖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경식이가 이제 쓴 서술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의 기일을 찾아주자는 자신의 그 아들 준식이 형을 핀잔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뒤에 나 다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길어서요. 자, 오늘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